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려서 은행 고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의지해온 디딤돌 대출도 규제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죠. 가계대출 규제 효과와 문제점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현훈 강원대 국제무역과 교수, 원대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디딤돌 대출,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때 빌려주는 싼 이자입니다. 싼 이자로 빌려주는 건데 이게 지금 좀 혼선을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저희가 이 방송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뭔가 이제 새로운 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현훈 교수님, 혹시 이 디딤돌 대출 그동안에 빚어진 혼선 그리고 새 수정안이 지금 언제 나오는 겁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제가 뉴스를 찾아봤는데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뭐 잠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디딤돌 대출이 사실은 2014년에 처음 시작됐잖아요. 시작돼가지고 지금 사실 뭐 10년 넘게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기본적인 그 틀을 거의 바꾸진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금액을 좀 늘려나가긴 했는데 지난 이제 10월 14일 날 디딤돌 대출을 이제 21일부터 축소하겠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이제 더 제약적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믿고 이제 뭐 아파트 분양 받았거나 하는 이제 분들이 이제 대출을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이제 막 어그러지면서 이제 엄청난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이제 반발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날, 그러니까 4일 뒤죠. 그러니까 실시하겠다고 하는 게 21일이니까 다시 또 한 3일 전에 이거 유보해달라 다시 또 이제 시중은행한테 그렇게 요청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4일 이제 국회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감사, 국정감사 받으러 갔다가 이제 의원님들로부터 이제 집중 이제 공격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혼선을 빚게 돼서 이제 죄송하다 뭐 이렇게 했고 조만간 빠른 시일에 이제 보완책 마련해서 다시 이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규제하려다 유예했지만 실제 그대로 유예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안을 마련해서 곧 발표했다 그러니까 규제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이제 규제하느냐 이런 방식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여튼 여기 의제원분들이 좀 새로운 규제가 어떻게 나올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규제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디딤돌 대출까지? 지금 아마 이제 그 가계 대출 문제가 지금 아주 첨예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금융이 오히려 가계 대출을 지금 폭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좀 비판도 받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책 자금 대출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면 수도권은 제한하고 지방은 제한 안 하겠다. 그랬다가 수도권은 제한을 하겠다. 그렇죠. 수도권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아니 우리 같은 국민 아닌 서민 아니냐.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제한을 하냐. 그래도 반발이 심하잖아요. 우리도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사과를 했고 또 벌써 3번이나 바뀌었거든요. 열흘새 입장이. 그러면서 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제 대책이 뭐냐. 그러니까 아직 그 대책은 마련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한참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수도권은 제한하고 지방은 제한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국민의 한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저항이 또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래서 지금 아마 한참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국토교통부가 일단 수도권에는 규제를 할 것 같다. 비수도권,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규제 없이 그대로 대출을 줄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대출이 5억 원 이하의 집을 사는데 빌려주는 대출이잖아요.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억 원까지고.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5억, 6억짜리는 수도권도 외곽일 텐데 이런데 집을 사려는 분들까지 대출이 들었다는 이유로 막아야 될까 하는 그런 반발이 이게 만만치 않겠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정부가 그동안 이제 대출을 계속 일으켜서
집을 사라.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계속 써서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잠깐 집값이 좀 하향 안정화되던 것을 다시 되돌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름은 이제 다양하게 바꿨는데 단지 디딤돌 대출이죠. 지난해에는 뭐 지난해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올해는 뭐 다시 또 신생아 특례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계속 이제 정책 금융을 계속 이제 저리에 그러니까 시중 금리보다 싸게 이제 계속 제공을 하면서 집을 사도록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속을 보면 이렇게 서민들이 사는 그런 이런 디딤돌 대출도 있고 예.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 몇십억짜리 집을 살 때도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금융으로 또 사실 제공되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뭐 10억이 아니라 20억 이렇게 되는 것도. 그래서 기왕이면 좀 비싼 그런 아파트를 구매할 때에 정책 대출을 더 엄격하게 뭐 LTV를 갖다가 뭐 정말 10%포인트 확 줄인다든가 좀 DSR을 보다도 엄격하게 실제 거기에 특례자 붙이지만 특례 붙였다는 건 이제 DSR 적용 안 하겠다는 거니까 확실하게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엄격하게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것도 사실 지난 7월 1일부터 뭐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하기로 했던 걸 갖다가 9월로 또 연기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가수요가 확 몰려가지고 그때 이제 수도권 집값이 올라갔는데 지금도 어찌 생각하면 지금 곧 이제 보완책도 나온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수도권에 최소한 뭐 대출 제한이 있을 것 같다. 뭐 대충 따져 보면은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6억까지 이제 되는 그 주택에 대해서 실제 LTV를 이제 현재 80%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상당히 큰 68, 48 이렇게 되나요? 이제 한 4억 8천 이렇게까지 이제 대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거의 뭐 한 1억 가까이 이제 확 대출을 줄여버린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 거의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러면 더 다시 또 가수요가 막 몰려가지고 이때다 해가지고 도리어 다시 또 디딤돌 대출 금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그 주택담보대출이 그래도 이제 최근에 지금 막 줄었잖아요. 이제 스트레스 DSR도 막 시행하고 다시 증가율이 좀 많이 상부 지도도 둔화됐다는 하고 막 얘기죠? 이렇게 하면서 좀 줄어들었는데 정작에 이제 디딤돌 대출만은 지난 이제 8월에도 보니까 한 3조 9천억 원 정도였다가 좀 줄었다고 했는데 3조 8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줄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은행권의 그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은 6조 4천억 원에서 4조 원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4조 원으로 줄었는데 디딤돌 대출은 거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속에 이제 디딤돌 대출이 들어가 있는데 4조 원인데 3조 8천억 원 다 그러니까 정책 대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가계대출 줄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당국자들은 이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뭔가 억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정책자금 대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여기를 손을 안 대면 가계대출을 줄일 수가 없다. 그런 참 한계는 있는데 우리 저 시청자 댓글도 있지만 뭐 이렇게 5억이 아파트만 살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이 얼마나 집값을 올리겠느냐, 받쳐줄 거냐. 정책을 바꾸거나 없애더라도 좀 시행일을 정해서 이렇게 예고기에 유예를 둬야 된다. 이런 불만이 좀 나올 정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대상이 이제 5억 원짜리 집 또는 신혼부부는 6억인데 6억 이상 집을 살 수 있는 게 수도권에 얼마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6억짜리 집이 지금. 그렇죠. 사실 이제 정책자금 대출이 나오면 이제 신규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고금리 대출 있잖아요. 정책자금 대출 이게 한 금리가 2% 정도 되잖아요. 디딤돌이.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테니까 순수하게 이게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이 뭐 한 퍼센트를 정확히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상당수가 그 대환하는 데도 들어갈 걸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디딤돌 대출은 안 줄어들고 은행 대출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이잖아요. 싼 이자 받아가지고 비싼 이자 갚는 게. 근데 또 이 가계대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서민들은 아니 내 집 사는데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사든 말든 왜 정부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냐. 어차피 책임은 내가 지는 건데 이제 그런 불만이 당연히 있으시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그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부동산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고 있고 부동산 중심의 경제 정책. 이게 부동산이 제일 쉽거든요. 경제 성장을 올리고 그러는 게. 중국도 그러다 거의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정책을 펴는 게 성장률이라든지 뭐 소비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갖고 그러는데 이 대출 정책 갖고 이 부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발상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정책으로 집값을 어떤 대출이라는 건 뭐예요? 집 수요를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대출해 줘-가지고. 네, 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주택 경기를 부양시켜서 경기 부양 효과를 이제 얻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대출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지 지금 가계 대출이 우리 국민 소득의 뭐 가계 소득에서 104%, 예. 그다음에 다른 부채까지 포함하면 심지어 뭐 200 몇 %까지도 통계가 나오는 게 있어요. OECD에서 낸 통계가. 예. 그러면은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영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대출 정책만으로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는 게 저는 참 이제는 좀 발상을 바꿔야 네. 되지 않나.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LH 공사가 예. 일부 직원들이 좀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기능을 막 거의 축소시키다시피 했는데 예. 사실은 이 공사가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자유시장 질서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일반 그 건설업자들이 주택 공급해서 네. 시장 공급하고 시장 가격에서 형성되는 게 자유로운데 LH가 개입하면은 결국 시장 질서가 왜곡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분들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장사가 잘 될 때는 정부에서 참견하지 말라 그래요. 막 분양 잘 되고 건설사들이 그러다 네. 분양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우면 정부에서 책임지라고. 책임지라. 굉장히 이중적인 행태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 건설사들이. 예. 그래서 네. 저희도 그렇다면 투 트랙으로 해서 정말 고급 아파트 선호하는 사람들은 네. 민간에서 뭐 비싸게 평당 1억에 분양하든 2억에 분양하든 알아서 할 것이고 네. 나머지는 정말 싱가포르나 이런 데처럼 예. 저 양질의 주택을 저가로다 공사가 공급해줘서 네. 투 트랙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게 서민 주거 안정에도 그게 맞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요새 인구 문제가 많이 그 크게 부각되고 저출산, 있는데 네. 젊은 사람들도 뭐 주거가 안정돼야 저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부의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장 기능이 왜곡되면 당연히 정부가 개입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사실. 그렇군요.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대출로 뭔가 이 부동산 경기를 조금 이게 좌우하거나 누르거나 부양하려고 하는 이게 좀 대출 중심의 정책이 좀 잘못됐다. 집값 안정이나 이 서민 주거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LH의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좀 우리 원대식 교수님이 주장을 하셨는데 우리 이 교수님 이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사실 뭐 다 하셨는데 거의 뭐 100% 동의하고요. 예. 일단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이 부동산 더군다나 이제 건설 산업에 막 개입해서 이걸 가지고 경기를 막 부양하려고 하는 정책은 정말 관둬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최근에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금리를 막 낮춰야 되는데 정부에서 계속 정책 금융이라고 해서 계속 가계대출을 계속 일으켜 버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GDP 대비 뭐 가계부채가 100% 넘고 거기에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보증금까지 넣으면 한 150% 되고요. 예. 또 이 소위 얘기하는 그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도 이런 가계대출 성격이 또 한 50% 정도 또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거의 예. 200%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결국은 이 가계로 하여금 소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내수가 계속 위축됐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돈 빌려서 집을 샀기 때문에 그걸 원리금 갚느라고 허덕거리고 있어가지고 못하는 게 있고 외부의 어떤 충격이 딱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만약 무너져 버리면 일본의 1억 원 30년 시작했던 이제 90년대 꼴이 나는 거고 또 미국에서 2008년 서프라임 모기 사태 난 것도 사실 그런 사태고요. 중국에서 이제 2021년 이제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 거품이 꺼진 것도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외부적인 어떤 충격 때문에 확 꺼지는 것보다 어쩌면 저는 뭐 중국을 제가 찬양하는 사람은 아닌데 둘이 비판적인 시각인데 한 가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부동산 거품을 빼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2021년 중반부터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뭐 한 30-40% 이상 빠졌거든요. 3년 동안. 그러니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그런 정책,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중국
교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GDP 대비 예. 건설 수요가 우리나라 같은 한 15% 정도 차지하거든요. 예. 이 정도 얼마나 높으냐면 중국이 한때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줄어들어가 10% 밑으로 떨어졌는데 예. 이제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넣어버리면 한 25% 된다 이래요. 중국도 한때 그랬는데 줄어들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한 7%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투자라고 해도 전체 GDP 대비 한 31%가 투자라고 하지만 투자 수요지만 그중에 절반은 다 건설 투자인 거예요. 거기에 계속 그냥 몰빵해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 집값을 도리어 부양하는, 그러니까 집이 부족하니 집을 산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 지방에 집이 그러면 그렇게 많은데 그것 때문에 뭐 집값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요새 건설 여러 가지 공사 비용이 막 비싸지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인건비. 그렇게 따지면 왜 지방은 집값이 안 올라가냐 이런 거고요. 또 집이 서울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 중국에는 거의 빈집이 한 1억 채 정도 되는데 예. 거기는 왜 집값이 우리나라 더 비싼가요? 소득 대비로 전 세계 제일 비싼데.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안 맞고 사실은 네. 대부분 뭐냐면 전반적인 수요를 정부가 계속 견인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높여가지고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써온 게 사실은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계속 그렇게 돼 버렸으니까 그걸 좀 차제해 좀 바꾸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두 분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뭔가 이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조금 오히려 올려온 측면이 있다.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정시키려고 한 것보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는데 이제 너무 문제가 되니까 이게 지금 디딤돌 대출을 줄이네 아니면 수도권만 억제하느니 지금 혼선이 있습니다만 최종 어떻게 될지 빨리 좀 결정이 나면 될 것 같아요. 혼선이 많이 빚어지고 있어요. 관련해서 저희가 대출 규제를 늘 얘기할 때 이제 전세 대출 규제도 항상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른바 DSR 규제가 지금 강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전세 대출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나 하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그 가계부채잖아요. 전세자금 대출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하니까 이것도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된다. 또 이제 반대하는 쪽 전세 대출이야말로 정말 실수요 대출인데 이거를 막아버리면 그럼 뭔 돈을 갖고 지금 전세를 얻고 우리 서민들이 들어가 살 수가 있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전세 자금 대출이 어려워지면 전세가 좀 덜 나갈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전세 그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게 사실은 집값을 뭐 하락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반대로 그 비용이 반대로 작용해서 뭐 집값을 올린다든지 해서 매매 수요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오히려 집값을 이제 부양시키는 이런 효과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대개 이제 집값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 집값이 안 올라갈 때는 전세 가격을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거의 집값 턱 밑에 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집값이 탁 올라가고. 그리고 이 가격이라는 게 저는 이게 진짜 가격 프라이싱 하는 게 집 가격 얘기하는 게 뭐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원가가 올라가니 어쩌니 그러는데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건비, 자 지난번에 원베일리가 60억에 거래됐어요. 많고. 그럼 그 원가가 얼마일까요? 그래서 집 원가 공개하라 그러면 절대 반대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공산품을 살 때는 어떻게 팝니까? 생산자가 자기 생산 원가에다 자기의 적정 마진 붙이고 그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 조금 붙여가지고 원가를 해서 얼마에 팔잖아요. 근데 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은 그냥 주관적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여기 얼마 들어가서 얼마인데 우리 적정 마진 얼마다. 그래서 공개해봐라. 그럼 공개 이게 우리 그 상거 뭐 비밀인데 이걸 왜 공개하냐. 이런 식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정말 적정 프라이스가 얼마인지 적정 가격이 그냥 어느 한 집이 갑자기 50억에 거래되면 50억짜리가 되는 거고 60억에 거래되면 60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비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가격 책정하는 게 뭐 가격 측정이 좀 비과학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대체로 들어간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땅값이라든지 인건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서 또 분양가가 정해지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요. 거기 이제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있는데 이 시행사는 자기들이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렇게 붙여야 된다 그러고 시공사는 어차피 우리 공사비 들어간 거에서 뭐 마진 한 5% 정도 붙여서 우리는 공급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요번에 둔촌 주공 아파트 그 예. 뉴스에 나왔잖아요. 올림픽 도대체 왜 프레온. 네. 얼마 더 들었을까? 뭐 200억 돈 해라 300억 돈. 이게 고무줄 원가냐 이게. 그게 뉴스에 좀 전에 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이 뭐 자본주의에서 예.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을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예. 정말 그 원가라는 게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예. 갈 수는 없고요. 예. 저희 주제로 조금 이렇게 좀 좁혀서 가계대출로 좀 좁혀보면 이제 전세대출을 DSR 포함시켜야 될 것인가가 있고, 관련해서 이게 다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되는 건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내렸잖아요. 네. 지난 11일이었나요? 내렸으니까 따라서 이제 예금금리는 낮춰지니까 당연히 대출금리도 낮아질 줄 알았는데 대출금리를 은행들이 올렸단 말이죠. 야, 이건 뭐가 좀 안 맞는다 이런 불만이 있는데 이 교수님 이런 거는 어떻게 무슨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당연히 보세요? 뭐 문제가 있긴 하죠. 이제 당연히 왜 그러냐면 대출 수요는 계속 살아 있는데 예. 뭐 처음에는 이제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 그건 안 된다고 이제 금감원장이 하니까 이제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이었는데 결국은 그게 그건 거예요. 총량이 줄어드니까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실제 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비싼 값에 하려고 하는 수요는 있고 네. 그러니까 시중은행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조금 뭐 1%, 0.1%, 2%포인트 더 높이는 게 표시도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높일 수 있겠다를 생각해서 당연히 예대 마진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수요가 많이 살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전 해보는 거고요. 실제 그래가지고 뭐 역대 최대의 그런 단기 순이익을 냈다고 이미 뭐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금융지주회사들이. 금융지주 같은 데는 뭐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한 18% 정도 이렇게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 말고도 뭐 신한 지주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금융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다 지금 뭐 단기 순이익이 뭐 계속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가 지수를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의 뭐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게 지금 뭐 박스피라고 하는데 박스피가 아니라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올라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금융 ETF가 금융 ETF. 한 30% 이상 막 올랐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기서 사실은 장사를 하고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이거 뭐 더군다나 우리나라 금융 회사들은 정말 누구라도 장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버리니까 그것도 정부가 막 보증까지 막 해주면서 막 하니까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끊어줘야 된다고 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교수님 말씀은 손쉬운 이자 장사로 떼돈을 벌고 있다. 네. 그래서 주가도 올라가니까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겠습니다만 그 이자를 내는 은행 돈을 빌린 분들은 걱정스러운데 우리 원 교수님 뭐 금융 감독에 관련된 일도 많이 오래 하셨으니까 이 늘 이런 비판이 나오잖아요. 금융 지주회사들 대출 많이 늘리고 이자 조금 내려야 되는데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 왜 금융회사들만 배만 부르느냐 이런 불만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은행들은 이제 그 한국은행이 0.25% 포인트 내렸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예금금리 내려갈 거잖아요. 네, 그럼 내렸습니다. 대출금리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가상금리를 올려가지고 그 예대금리 차가 지금 0.57% 포인트로 확대해야 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8월달 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은.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당국에서 가계대출 해주지 마라.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수요를 좀 줄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당국에서 대출해주지 말라 해서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가계대출 수요를 줄이는데 왜 자꾸 뭐라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보면 은행이 하는 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잖아. 감독 당국의 그런 대출하지 압박 말라는데 때문에 대출하지 말라니까 금리 올려야지 이런 거예요. 그렇죠. 가격 올려야지 수요가 줄어들 거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참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은행 배만 불리냐.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대출 정책이 이런 부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리로만 보면은 은행 형태가 하나 이상할 게 없는데 우리가 IMF를 겪었잖아요. 그때 은행들을 누가 살렸습니까? 국민들 호주머니 세금 갖고 살렸잖아요. 공적자금이 들어갔죠. 그래서 은행들도 어려웠을 때 국민들이 살려줬으니까 좀 그런 점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적정 수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시장 논리로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좀 은행이 뭐 영리 기업이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은행이 망가질 때는 국민 세금으로 살려주니까 너희들 배만 불리면 어떡하냐 그것도 좀 거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금리 규제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또 압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국감장에서 이복현 금융원장이 이제 뭐 개입 필요성이 있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본인이 이제 인정까지 하는데 이런 것도 참 보기 드문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그 제도적인 어떤 그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이제 자율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법과 제도가 잘 갖춰주고 그래서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은행들도 거기에서 뭐 수요 공급에 따라서 뭐 금리도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은행의 건전성도 높이고 국제 경쟁도 높이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나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제 가계부채 위주의 그러한 장사를 하게 되니까 일단 너무 쉬워졌고 더군다나 정부가 그걸 계속 뭐 여러 가지 뭐 대출을 해도 뭐 보증하는 것까지도 있어요. 이런 우리 아까 디딤돌 대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자꾸 뭐 그냥 뭐 안전하게 얼마든지 대출해 줄 수 있으니까 뭐 금리 장사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좀 사실 큰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왕이면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로 이 경제 운영을 하겠다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동산 부문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제일 자유시장 경제가 안 된 것 같아요. 계속 그 개입해가지고 좀비 그 건설 회사들 계속 살려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너무 부채가 많아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띄우는데 결국 그러면 그 건설 기업들의 부채가 다 어디로 넘어왔느냐면 가계부채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기업들의 그 빚이 가계빚으로 넘어왔고 그 가운데에서 이런 금융회사들, 은행권은 배가 불러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게 이 금융권, 금융은행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자원의 그 효율적 배분도 안 되고 국제 경쟁력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네요.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두 분께. 이런 가계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지금 집값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고는 있는데 이 효과, 집값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좀 짧게 부탁합니다. 당장 뭐 가계대출 억제하면은 집값에 영향을 당연히 주죠. 근데 그 데이터를 보면은 결국은 올라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시장 원리로 따지면 집값이 벌써부터 안정되기 시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22년 후반기부터. 근데 정부가 계속 정부를 살려왔고 요즘에 가지고 갑자기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니까 화들짝 놀라서 줄이려고 하는데 다시 또 뭐 11월 말 12월 이제 또 춘천지공 이제 다시 또 이제 이제 재건축 입주 시작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면 다시 또 규제 풀어가지고 다시 또 뭐 그냥 싸게 돈을 또 빌려주기 시작하면 다시 아무런 효과 없는. 알겠습니다. 제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냥 레벨에만 두시고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대출로 집값을 좀 좌우하겠다는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시장이 좀 맡겨라 뭐 그런 주장으로 좀 듣겠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가계대출 규제 그리고 그 효과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이호는 강원대 국제무역과 교수, 원대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